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이 나왔고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계속 늦춰왔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과연 어떤 경제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는지 기자회견 현장에서 함께 들어보시죠. 좀 더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과 물가 상황 그리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로 입수되는 데이터까지도 반영해서 경제 전망 경로의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계부채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등 그 위험 요인의 전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태규입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 전망은 어떻고 관리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미국은 이제 6월 금리 인상론이 불거지면서 내외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험성이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 일각에서는 50bp 정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 25bp 인하가 현 경기 회복세에 지원하는데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두 번째 질문하신데요. 25bp로 충분하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그 전에도 현재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 활동을 그렇게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5bp 내렸기 때문에 하여튼 실물 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하고 내외 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그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일단 그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일단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비단 저희들이 이번 금리 인하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가계부채가 저희들이 좀 우리 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뿐만 아니고 금융감독당국도 그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대책도 그 일환이고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도 그러지만 앞으로도 관계 기관끼리 이 문제의 어떤 그 원활한 좀 해결이라고 할까요? 가계부채 문제를 잘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금리 인하로 내외 금리 차가 이제 물론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좀 중요한 변수는 그 페드의 금리 인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속도로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큰 하나의 그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유의를 해서 저희들이 좀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늘 오래전부터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어떤 유한 건전성을 좀 이렇게 더 개선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많이 이제 기울여 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유념해서 보도록 하고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연합뉴스의 오준호 기자입니다. 우선 작년에 7월 달인가요? 처음에 금리를 내릴 때는 어떤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내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망치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것인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난달 말에 발언을 하실 때 경기가 저점을 지났고 전망대로 간다면 작년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경기 판단이 좀 악화된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제 오늘 경기 진단 부분에 보면 구조적 요인이 소비를 제약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이게 경기적 요인 때문에 소비가 제약되고 있다라는 판단은 아닌 걸로 일단 읽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금통위 의사록에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동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1.75% 현 수준에서도 좀 더 운영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경기 판단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1월달 실적치하고 물론 1월 두 달간의 실적치 또는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고 지금의 경기 흐름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다음 달에 더 이제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저희들이 두 달간의 지표를 갖고 점검해 보니까 좀 특히 내수 회복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봤던 그런 흐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더 자세한 거는 다음 달에 발표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저희들이 크다고 확인된 이상에는 가급적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번에 물론 국회에 가서 금년의 회복세는 지난해 이렇게 못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두 달 만에 것 가지고 앞으로 흐름이 어떻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한 두 달간의 지표는 분명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진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번에 금리 인하의 배경은 바로 그러한 판단에 이제 따른 것으로 보고. 네, 지난번 이제 금통위 할 때는 어떤 일부 의원께서 우리가 어떤 자본 유출 가능성이라고 할까 그런 페드 금리 인상을 고려하더라도 좀 통화 정책의 운영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이제 물론 어느 의원이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이 얼마큼 룸이 있다든가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페드의 금리 인상이 언제 그리고 어떤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라든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저희들이 면밀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조적 요인을 언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 어떤 오 기자님 그 표현이 의열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최근 국내 경기 진단 부분에 들어 있고요. 구조적 요인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이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부진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좀 읽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하는 게요? 그러니까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 부진이 아니라 어떤 그런 구조적 그 좀 다르잖아요. 경기적 요인, 네. 구조적 요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조적 요인에 따른 소비 제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좀 소비 제약 요인이 그렇지만 그런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이 다 복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면 소득의 증가가 충분치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고령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축 성향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저거다는 식으로 저희 말씀한 게 아니고 소비 제약 요인에는 그런 경기 순환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경기 부양에 좀 더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실 때도 이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서 새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대책을 이제 금융당국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게 한국은행이랑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총량을 관리하고 한국은행은 물가와 경기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식으로 말씀이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부분에 대해서요.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위원님들이 수출이랑 환율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계시던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좀 한 달 정도 흘렀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총재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금리 인하는 저희들이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수의 회복이 생각보다 상당히 미약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의 모멘텀이 이게 상태가 너무 오래 가면 그야말로 저희들의 성장 잠재력까지도 그런 잠재력의 저하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을 미리 좀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딱히 기관끼리 무슨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당국뿐만 아니라 재정당국 그다음에 감독당국이 다 공히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손을 걸고 하는 게 아니고 가계부채를 정말로 저희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환율과 수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22가 물론 예고됐지만은 어떤 양적 완화 조치가 이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고 또 일부 국가들이 추가적인 또 금융 완화 조치를 취했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시점이 좀 앞당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등으로 인해서 그 일반 시장에서 각 통화 간의 가치 환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더 이상의 이 환율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이 정도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우섭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재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총재님께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 기업의 뭐 고용이나 이런 걸 제약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총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지 단기적으로는 좀 수요나 뭐 이런 경기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 생각하실 때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뭐 구조개혁 현안이 있는지, 아니면은 꼭 먼 시점을 보지 않아도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된다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이건 좀 그 양면성이 있을 겁니다. 그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좀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가게와 기업 간의 어떤 그런 그 소득의 불균형을 더 좀 완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기업의 어떤 코스트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이 긍정적인 효과와 또 부담을 주는 이 기업의 부담을 좀 잘 적절히 좀 균형 있게 고려해서 내려야 할 결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고, 현재로서는 좀 경기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구조개혁과 경기 활성화 대책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경기 회복을 좀 경기 회복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은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또 상세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회의에서 좀 디플레이션에 대한 시각 차이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 총재님 그 시각은 여전히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오늘 금리 인하의 주된 배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를 좀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상향 같은 실물 경기 지원 그 방안은 계속해서 이제 추진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상 그 추가 시그널은 별로 없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지난달만 해도 뭐 별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고, 불과 이틀 전에 공개된 그 의사록이 유일했는데요. 시장과의 조금 소통이라든지 시그널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디플레이션에 대한 평가 판단은 사실상 제 개인의,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개인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금통위에서도 디플레이션에 관해서는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제가 이제 좀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든가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빨리 대비해야 된다든가 하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디플레이션은 일단은 거의 그 모든 품목에 있어서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낮은 물가는 상당 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에 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은 0.5%에 머물렀습니다만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2.2%대를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물가는 상당 부분 공급
충격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에 수반돼서 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제 성장세가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3%의 성장 상황 하에서 이게 과도한 경기 침체로 저희들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디플레이션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문제인데 디플레이션은 대부분 어떤 자기 실현적 기대를 통해서 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리나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대 중반에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그 무슨 유가 하락에 2차, 3차 파급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들을 이렇게 감안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경기 성장, 저성장이 아주 장기화돼서 우리들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뭐 상실하게 되면은 그때는 물론 디플레이 가능성이 뭐 저희들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는 좀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가지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고 하는 주장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저희들이 금년도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그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제가 지난번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모도 늘리고 좀 지원 대상을 좀 더 이렇게 그 정밀하게 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3조 원 늘린 바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3조를 늘린 바 있는데 이번에도 어떤 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그런 큰 틀에서 지원 규모를 지난번에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시그널이 없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달에 제 기자간담회 때, 그다음에 국회 업무 보고 때 앞으로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묻는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를 앞으로의 금리 결정 조정 여부는 앞으로 경제 상황 변화에 달려 있고 저희들이 우리가 봤던 그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대응하겠다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강력한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전망 경로를 이탈할 경우에는 통화정책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의사록이 저희들이 규정 지난번에 금통위가 좀 늦게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록 공개 시기가 이번 금통위 직전에 공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시그널이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2월달 의사록을 보시면은 그래도 많은 의원들께서 금리 정책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을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그 의사가 좀 저희들이 그 금통 일정 관계로 이렇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그 의사록 공개 시점도 시장과의 소통 원활화 차원에서 앞으로는 좀 조정을 할 그런 생각, 필요할 때는 조정할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블룸버그의 이지연입니다. 질문 3가지 있습니다.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 하실 때 주요국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게 그들의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경제에 좀 약간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금리를 내린 것은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경쟁적인 환율 절하 이런 우려가 더 컸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최근에 엔화이나 유로원 등 재정 환율은 어느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달러원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우려는 없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오늘 혹시 25bp보다 더 큰 인하나 더 작은 폭의 인하를 주장하신 분도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리 인하 결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달간의 지표로 갖고 판단해 본 결과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 달에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경쟁적 환율 절하 특히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각국의 통화 정책 완화 움직임 같은 것을 환율 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가 적절치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현을 두고 그것이 하나의 또 금리 정책과 관련한 그러한 이제 소견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던데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이런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적은 없습니다.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언론이라든가 일부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에 그야말로 인근 궁핍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우리 어떤 환율 절하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 통해서 마켓을 높이는 그러한 그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일종의 선전포고하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군 간에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 변화를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나타내는 예는 본 적도 없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미 연준 옐렌 의장이 국회 의회 청문회에 가서도 유사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각국의 어떤 좀 통화정책 완화에 대해서 유사한 질문이 나왔을 때 옐렌 의장이 답하기를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이라든가 경기 등 국내 부문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의견을 다시 한번 제가 제가 환율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좀 달리 해석하는 쪽이 있어서 제가 이 기회에 한번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원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높아지면서 좀 거기에 그런 조기 인상 기대에 크게 기인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bp보다 더 큰 폭 또는 다른 소폭의 조정 논의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의사록을 앞으로 좀 참고하시고 오늘 하여튼 두 분의 위원이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저도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현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뷰들이 많은데 그 유로도 지금 동시에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엔이나 달러에 비해서 얼만큼 유로의 주목을 금통위가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유로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에 얼만큼 또 충격을 줄 수 있는지 그것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한 점을 오늘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얼만큼 고려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금리 인상이 언제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건지 좀 예상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부채가 늘어날 텐데 한국 가계 부채 상황을 전달보다 좀 걱정하는 수준이 낮아지셨는지 아니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유로화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이제 엔저에 대한 우려는 그 엔 약세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이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각국의 환율 변화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막 수출 시장 그 슈어를 보면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대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6%, 정확히 5.6%였고, 그다음에 대유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수출의 한 9%쯤 됩니다. 그래서 총 수출 그 측면에서 보면, 다시 말해 수출 총량면에서 보면 유로 지역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유로 약세가 유로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또 그 엔화 변동만큼 거의 못지않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말이죠. 그렇지만 또 이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수출 경합도 측면에서 보면 또 대일 수출, 그러니까 일본과의 경합도가 또 높은 점을 감안하면 뭐 유로화나 엔화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엔화, 유로화든 어떻든 간에 국제 그런 주요 통화의 변동, 통화 가치의 변동은 저희들의 수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 주목할 것은 그 페이션트라고 하는 이제 문구가 언제 사라질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한 적어도 한 두 번의 회의에서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만 페이션트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금리 조정의 좀 불확실성은 종전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다. 물론 페드가 금리 정상화를 하더라도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정도 좀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누차 강조했습니다만은 어떻든 페드의 금리 인상의 시점은 좀 확실치 않다. 근데 이제 페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드 그 정상화에 언제 정상화하느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타나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는 데이터가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두 가지 데이터를 특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그 페드의 금리 인상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제 발표되는 그런 아까 특히 두 가지 지표, 기대 인플레 지표하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를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계 부채는 뭐 이달에 저희들이 금리 내렸다고 해서 그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다른 기자분들 제가 질문에 답했듯이 가계 부채 문제는 다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그 과제이기 때문에 그 당국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